자, 246쪽 수필입니다. 거기에 뭐 수필의 정의, 특성, 수필의 갈래 이런 거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없지만 간단히 한 번만 읽어볼게요. 2번 수필의 특성이 뭐냐면 1번 형식에 제약이 없는 일 있죠. 이게 정해진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쓴다는 정도만 아시기 바랍니다. 3번의 수필의 갈래 보면 택에 따른 갈래 보면 경수필, 중수필 있죠. 경수필의 경자가 가벼울 경자야. 내용이 가볍다 뜻입니다. 중수필의 중자는 무거울 중자야. 내용이 좀 무거운 내용.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 뭐 이런 거 된 것은 중수필이고 신변 잡기라고 하거든요. 자기 주변에 일어났던 것을 쓰는 것 이런 것은 경수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 것은 몰라도 되고요. 실제로 수필이 시험에 나오면요. 수필이 시험에 잘 나온 편이에요. 잘 나오는데 실제로 수필 한 편을 주고 윗글에서 말하고 싶은 작가가 하고 싶은 게 뭐냐. 필자가 뭔 말하고 주제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수필 한 가지 밀쳐놓고 사자성어가 뭐냐 관련된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실제로 뒤에 수필 한번 읽어보면 좋지만 뭐 안 읽어도 상관은 없겠네요. 이 작품이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니까. 요즘은 수필도 많이 낸다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 256쪽입니다. 현대 희곡과 시나리오 보시면 그 희곡 1번에 희곡이 있고요. 257쪽에 보면 2번 시나리오가 있죠. 다시 256쪽에 1번이 희곡이 있고 257쪽에 2번 시나리오가 있어. 이 두 개 차이점. 희곡 봅시다. 무대 상연을 전지러요. 무대 상연 밑줄 상연을 전지라는 것이 희곡. 그러면 2번 시나리오 보세요. 옆에 쪽 257쪽. 영화나 드라마 상영 목적이죠. 상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상연과 상영의 차이입니다. 다시 희곡, 1번 희곡 특성 봅시다. 특성 4가지 밑줄. 무대 상연, 대사 행동 문학, 현정으로 표현하는 문학, 대립과 갈등의 문학. 2번 희곡의 제약 별표. 이 희곡의 제약 별표라는 것은 보세요. 현장에서 상연하니까 시간, 공간 제약을 받는다 그랬죠. 참고로 뭐가 비교가 되냐면 시간,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게 2번 시나리오예요. 시간,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게 시나리오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이잖아. 카메라로 동원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연극은 1번 현장에 상연하면 시간적 그 시간에만 해야 돼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만 해야 돼요. 장소가 못 바뀌어. 시간도 갑자기 뭐 과학적으로 못 바꾼다고. 근데 영화는 장소를 바꿔 안 바꿔? 바꿔가지고 그 장소 찍거든. 편집을 해놓거든. 시간도 봄에 갔다가 겨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겨울 지나가지고 겨울에 촬영하면 되거든. 근데 연극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 공간 제약을 심하게 받는다. 2번 소설자가 없으므로 직접적인 묘사 소설 해설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소설에 비한 제약이야. 소설은 직접 묘사 소설 해설을 가능하거든. 이 희곡은 못한다 그 말이고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받는다. 이것도 시나리오와 차이입니다. 시나리오와 차이예요. 시나리오는 등장인물 수 제약도 별로 없죠. 3번 희곡 이어서 보면 2번 대사 보세요. 대사의 3개 종류만 밑줄, 간단히만 밑줄. 대화, 독백, 방백이 나오는데요. 대화는 주고받는 말이고 독백은 혼잣말. 방백 뜻풀이 보세요. 다른 등장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린 것을 약속한 독백. 이게 독백과 차이는 뭐냐면 독백은 혼잣말인데 남들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방백은 상대방 표현은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면서 주로 뭐 할 때 그럴까? 마음속 생각을 말할 때 방백 처리를 하겠죠. 이 정도. 그 다음에 250쪽 보면 시나리오 용어 있죠. 이거 2014년 이후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다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실제로 시곡과 시나리오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죠? 시곡도 나와 있는데 수능도 마찬가지. 수능도 희곡과 시나리오 잘 안 되죠. 수능은 시나리오하고 희곡이 나온다 그러면 이미 소문이 떠요. 된다고. 이번에는
희곡이 나올 것 같다. 또 미리 예측이 가능해요. 수능은. 근데 공무원은요. 수능은 잘 안 되잖아. 자기 수능 볼 때 희곡 시나리오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어요. 한 10년에 한 번꼴로 희곡이 나오는데 그때는 수능은 희곡이 나온다 이게 딱 뜹니다. 왜 뜨냐면요. 수능은 출제위원이라는 게 있잖아. 출제 교수가 있죠. 합숙 들어가죠. 나와 못 나와? 못 나오지. 그러면 대학교 강의할 때 수능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바 어쩐다고 앞으로 그 사람 강의가 돼 안 돼?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 수업 못 듣는다고. 그럼 수업 출제위원을 갔군. 그죠? 근데 수능 출제위원을 갔던 사람이 전공이 희곡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희곡을 내죠. 딱 떠요. 희곡. 다만 뭐가 나올지 몰라서 그렇지만 딱 뜨는데 공무원은 수능도 희곡을 잘 안 내니까 잘 안 내는 편이에요. 근데 간혹 한 번씩 내거든. 한 5, 6년에 한 번 정도 내거든. 근데 꼭 이런 희곡을 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희곡이 한 3편 나온 걸 보면, 최근에 나온 3편을 보면, 하나는 뿌리 깊은 나무, 그 다음 왕이 된 남자 광해, 그 다음 뭐였더라? 한번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영화나 드라마 대본을 내기도 했음. 알겠죠? 그러면 상당히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불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읽으면 볼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쭉 넘겨서 고전문학을 하는데요. 288쪽이죠. 자, 289쪽 고대문학 이해 한번 읽어볼까요? 고대문학은 일반적으로 제첸의식에서 행하여진 원시 종합예술 형태, 이건 아까 했죠. 그래서 제첸의식에서 행해진 원시 종합 형태, 집단 가문에서 발전을 또 본다. 처음엔 노래와 춤 등이 분리되지 않는 종합적 형태로 존재하다가 점차 분화되어 시와 음악, 무용 등으로 발전하면서 문학도 독자적인 영역을 확립하게 추구된다. 초기에는 밑줄, 집단적 서사문학 형태 밑줄. 뛰다가 점차 개인적 서술문학 밑줄. 집단적인 서사문학에서 개인적 서술문학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구비정선에다가 한자살 후대 한역. 그러니까 구비정선 밑줄, 나중에 한역. 한역이란 말이 뭐냐면 한문으로 번역했다 그 말이에요. 설화라는데 설화가 뭐냐면요. 옛날 이야기를 설화 그래요. 옛날 이야기를 설화 그래요. 옛날 이야기를 설화라고 하는데 설화가 세 종류가 있네요. 자, 하나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신화가 나와 있죠. 주인공이 신이한 능력을 지니고, 자, 주인공을 한번 해봅시다. 주인공이 신이한 능력을 지니고 신상업적을 성취하여 신적 존재로 떠받친 이야기이며, 그러니까 주인공은 신이나 영웅이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나라 신화의 주된 줄거리는 천선이 하강하여 신이한 탄생으로 그 출현을 알리며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범한 능력을 보임과 동시에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고 배터리가 없는 모양이다. 잠시 끊었다 갑시다. 자, 계속할게요. 보시면 신화는 신이나 영웅이 등장을 해요. 신들의 이야기입니다. 2번 전설을 보세요. 전설 보시면 구체적인 증거물과 함께 전해지는 거기 빨간색 밑줄, 구체적인 증거물 밑줄. 전설은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다겠죠.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다고. 역사성과 진실성을 가지며 역사성과 진실성을 가지며 대부분 비극적 결말을 꾸며낸다. 3번 민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주인공. 주인공은 평범한 인물이죠.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 흥미와 교훈 전달에 꾸며진 이야기다. 성격은 흥미성입니다. 흥미성. 재미만 있으면 되죠. 전승 범위는 민족과 지역을 초월해 전 세계. 자, 그러면 나머지 그 칸을 한번 메워볼게요. 자, 신화는 주인공이 신과 영웅이 나온다고, 민담은 평범한 인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전설은 구묘전설 같은 경우는 다양하죠. 동물도 나옵니다. 동물이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동물 등 다양한 동물이 주인공도 됩니다. 다양해요. 증거를 보면 구체적 증거물이 있는 것은 전설이고요. 민담은 증거물이 아예 없습니다. 문제는 신화인데요. 단군 신화 보면 증거물 없다고 봐야죠. 증거물 없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민담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민담은 아예 증거가 없고 황당한 이야기고, 단군 신화는 증거물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애가 단군이고 그렇게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 등장을 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포괄적 증거라고 그럽니다. 구체적인 증거물은 전설이고요. 그 다음에 성격을 보면 신화는 신성한 이야기예요. 신성성. 그 전승범위는 신화는, 단군 신화는 그 국가하고 그 민족 사람들만 알게 되고요. 전설은 그 지역 사람들만 알게 돼요. 그래서 나머지 표도 완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는 것은 전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은 민담, 전 세계로 퍼져 있는 것은 민담, 이 정도. 신성한 이야기는 신화. 뒤에 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설화, 신화, 전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줄거리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 단군 신화, 이백오사 동명왕 신화, 조신몽, 김현가모, 용서와 며느리바위 이렇게 있네요. 이것들 중에서 한 작품 좀 해볼까요? 혹시 이 작품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301쪽 고대 시가입니다. 지금 이것들은 설하고요. 이제 고대 시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구전되다가 글자로 기록이 돼요. 글자로. 이 글자는 주로 한문이 되겠죠.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고대 시각 1번 개념. 집단적 서사 문학이 개인적 서정 시가로 분화되면서 출현한 갈래로 신라 향가 이전 시대를 시가를 의미한다. 고대 시가는 밑줄, 구비 전승되다가 후대 한역시 형태로 기록되었으며, 지금 밑줄은 칠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만 중요하냐면 작품 해석이 중요해요. 작품 해석이. 밑에 종류가 구지가 뭐 공부하고 쭉 있네요. 하자는 부전가요 있죠. 부전가요는 시험에 나올 리가 없죠. 왜? 부전되니까요. 자, 303쪽부터 고대 시가 있는데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 정읍사 이렇게 있네요. 이것 중에서 한두 작품 하고 질문 있으면 하고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어떤 게 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306쪽 정읍사? 정읍사 이러고 있습니다. 또 있나요? 정읍사 말고?
없어요? 그럼 정읍사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정읍사 보겠습니다. 옆에 정읍사의 배경설화를 한번 봐볼까요? 작은 글씨로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전주의 석현했던 정읍, 지금도 정읍이 전라북도에 있죠. 사는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아내가 산 위 바위에 올라가서 남편의 안전을 기원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던 동정상에 망부석이 있다고 전한다. 한마디로 정읍사라는 것은 정읍에서 부르는 노래가 정읍사가 되겠죠. 정읍에서 부르는 노래.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로 따지면 정읍이니까 어느 지역이냐면 백제입니다. 백제. 백제의 노래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 정읍사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아까 고대 시가가 여러 가지가 있죠. 고대 시가 봐봐. 공무도화가, 구지가, 황조가, 해가 이렇게 있잖아. 나머지 작품들은 이 정읍사만 빼고 나머지 모든 작품들은 다 한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자로. 근데 정읍사만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제 시대에 부르던 노래인데 이 노래가 구비전승되다가 이배시비로 전해지다가 조선시대에 후면적에 만들어지고 그 후에 기록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읍사가 기록되어 있던 책은 조선시대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옆에 한자를 보면 전강, 밑에 소엽, 밑에 후강전, 밑에 과편, 금손조, 소엽 이렇게 써져 있잖아. 어딘지 알겠어요? 손가락 가리켜 어딘지. 그렇지. 그게 뭐냐면요. 악곡명이야, 악곡명.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악장이라는 음악이죠, 음악. 상가마마 행차쇼 울리는 음악 있잖아. 그런 궁중 음악에서 어떻게 연주하라는 연주 기법이야. 그러니까 뭐 포르테 뭐 이런 거 있잖아. 빠르게 느리게 뭐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연주하라는 악곡명이야, 악곡명. 연주하라는 악곡명.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연주하라는 악곡은 국문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악과에서 하는 거죠. 다만 우리는 뭐라고 배우면 돼? 아, 이게 악곡명이구나. 근데 이게 왜 악곡명이 중요하냐면 그렇게 써져 있는 것이 악학계범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면 정읍사는 어디에 실려 전하냐 그러면 출전이 악학계범이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악학계범은 당연히 조선시대 궁중음악책이었을 것이고 거기에 가사만 실려 전한다 그 말이에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달하 높이금 도다샤 그랬습니다. 달하 그랬네요. 밑에 뭐라 그랬어요? 기원의 대상 그랬죠. 이게 달한테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겠죠? 백제 여인이 있는데 부녀자가 있는데 남편이 행상을 나갔다가 오늘 돌아오는 날인데 안 돌아왔어. 돌아온 날인데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달한테 기원하고 있습니다. 있죠? 기원 대상거든요. 달은 밝은 이미지야, 어두운 이미지야? 밝은 이미지죠? 그러면 긍정적인 단어야, 부정적인 단어야? 긍정적 이미지가 되겠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달과 대조를 이룬다. 그런 단어를 찾아라 라고 하면 당연히 부정적인 단어가 대조가 되겠죠. 그래서 아셔야 돼요. 답 문제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고전문학은요. 중요하다 한 것만 시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수능이 아니니까요. 수능은 백날 이런 식으로 해봐야 시험이 안 나와요. 응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공무원은 내가 나온다고 그대로 냅니다. 여기 전개 많으냐고 할 필요도 없어요. 실은. 나올 것만 딱딱 하면 되죠. 달아 높이곰 도다샤 그랬습니다. 이 하 있죠, 하. 달아할 때 하자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이 하가 존칭 혹격 조사를 해가지고
해석은 뭐뭐이시여 이렇게 해석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아 그러면 해석할 때 달님이시여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달아라고 반말을 치면 안 되고요. 높이곰 도다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를 배웠는데 이 표기는 거듭적기야, 끊어적기야, 이어적기야? 그렇지, 이어적기죠. 이어적기구나. 그걸 알더니 높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어적인 건데 중요한 거는 곰입니다. 곰. 높이 곰 그랬거든요. 이 곰이라는 것은 강세 접사거든요. 강세라는 게 뭐냐면 강하고 세게 이런 뜻이죠. 강조하는 말이에요. 강조. 강하고 세게라는 뜻이죠. 강세점사면. 그러면 또 강세 보조사라고 돼요. 근데 옛날 문헌이기 때문에 접사나 보조사는 의미가 없죠. 있죠. 지금 강세는 전미사로 취급하는데 봅시다. 그러면 달아 달림이시여 그 말이죠. 높이에다가 곰이 붙었어요. 높이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매우 높이, 높이, 아주 높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달림이시여 높이 도다샤라고 했는데 도다샤 할 때 샤도 중요하죠. 샤가 예전에 잘못 온 사람들 책 쪽으로 뒤로 가세요. 이거 빨리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질문이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이 샤는 주체 높임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어의 주체 높임이 시 하나밖에 없는데 옛날에는 시하고 샤 두 개가 있었습니다. 시하고 샤가 주체 높임이에요. 그래서 달림이시여 매우 높이 도다샤는 도드시여 이 말입니다. 높이 도드시여. 어기야 밑에 여음구 그랬죠. 여음구라는 것은 아무 뜻이 없음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후렴구 그랬다. 후렴구라는 것은 반복되는 말을 후렴구라고 이야기하고요. 조음구다라는 말 나오면 흥을 돋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흥 돋은 것 같지도 않고 반복은 되죠. 후렴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뜻이 없죠. 아무 뜻이 없으면 여음구 그럽니다. 어기야 머리곰 비추어시라. 머리가 멀리에서 동음 탈락, 리을 탈락이야. 그러면 어기야 머리 곰할 때 곰자는 강세접사라고 배웠죠. 어기야 멀리 매우 멀리 빛이 오시라라고 했는데 뭐뭐 오시라 이게 뭐뭐 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소망형 어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뭐 해 주십시오. 그래 해석을 하면 멀리 비추어 주십시오. 다시 해서 달림이시여 높이곰 도다셔 높이 돋으셔서 어기야 머리고 멀리 비추어시라 비추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어기야 어강들이 아으타롱들이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타롱들이 아무 뜻이 없죠. 저제 여러신고요 라고 했는데 저제 그랬죠. 지금으로 따지면 저자이 그 말입니다. 저자의 그 말이에요. 저자가 뭐예요? 시장. 저자가 시장입니다. 그러면 저자이 그 말이야. 시장의 그 말이야. 시장에 여럿인고요. 고전문학에서 여다란 말이 있고 얘랑 같은 말인데요. 이거는 가다, 보내다,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내다는 가다, 보내다,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시장에 가셨는가요? 자 여기서 저제 네모 치고 지금 아내가 남편 기다리면서 달님한테 기원하고 있거든. 지금 시장에 가셨죠? 시장에 가 계신가요? 그랬습니다. 지금 시장이신가요? 하고죠. 그러면 남편이 시장에 있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 갔다는 거야. 지금도 시장인가 이 말이잖아. 그래서 저자 내묻히고 저자 내묻히고 남편의 신분 암시. 남편의 신분 암시. 가로 열고 남편이 뭐야? 행상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시장 갔으니까 행상인. 그러면 이제 화자도 대충 알 수 있죠. 어느 행상인의 아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제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글을 쓴 작가의 신분도 알 수 있고 남편의 직업도 알 수 있고.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 진대를 지도. 진대 보세요. 진대. 질다. 마른 곳 반대. 진대. 진대를 드디어 올시라. 드디어 올시라 할 때 리을시라. 뭐뭐 할까?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근데 해석은 이건데 실은 이런 의미를 공문에서 좀 짜증나게 의구형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구라는 것이 뭐냐면 의심나고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의심나고 두렵다라는 뜻으로 의구형 의미 그러거든요.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진대를 드디어 오시라 이 말은 진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진대를 세모 치시고요. 내가 이제 문학작품 해석하다가 지금은 하도 질문 안 들어서 넘어가는데 세모치라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를 세모치라고 할 것이고요. 동그라미치라는 것은 긍정적인 단어고요. 네모치라는 것은 뭐 감정이입이나 객관적 상관없는 데 이럴 때 쓰는 건데요. 동그라미 칠 때는 주로 긍정적일 때, 세모 칠 때는 이제 부정적일 때 하는데 이 진대가 부정적입니다. 세모 쳐야죠. 그러니까 보면 지금 말은 말고 진대를 드릴까 두렵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진대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진짜로 질퍽한 대일 수도 있고, 그죠? 행상인한테 위험한 거 진대는 산적이 있는 곳이죠. 산적들. 그죠? 또 행상인한테 위험한 것은 뭐야? 여자 집이죠. 여자 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다 돈 본 거 난리잖아. 그래서 이 진대가 어떤 위험한 곳, 또는 산적이 있는 곳, 또는 여자가 있는 곳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진대와 대조를 이루는 단어를 찾아라 그러면 달입니다. 달과 대조를 이룬다. 그걸 알아두세요. 어기야 어공들이 봅시다.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느이다 놓고시라는 어느 곳이든 놓으십시오. 어느 곳에라도 다 놓으시라고. 지금 밤이 깊었는데 무거운 짐을 입고 밤 한밤중에 넘어오려고 하지 말고 어느이다 놓고시라. 뭐를 놓으십시오. 짐을. 어느 곳이든 짐을 놓으십시오. 어느 곳에라도 다 짐을 놓으시고 쉬시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은 밤 늦으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옛날에는 밤 늦으면 산 못 넘어요. 옛날 모든 산에는 멧돼지는 기본이고 호랑이도 있기 때문에 넘어다 뒤지죠. 다 그 동물들 다 야행성이니까요. 그죠? 또 낮에 넘어오면 산적한테 뒤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밤이 깊었으니까 어쩌라고 짐 놔두고 쉬시라고. 어기야 내 가는데 점거라세라. 내가 가는데 그랬죠. 자 이게 이제 해석이 중요한데요. 일단 내 가는데 내가 가는 곳 그 말이야. 내가 가는 곳 이 말이거든요. 점거라세라 할 때 리얼세라가 뭔 말일까 두렵습니다 하겠죠. 점글다가 저물다 뜻이에요. 점글다가 저물다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이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점거라세라가 뭐야? 저물까 두렵습니다. 자, 그러면 저물까 두렵습니다인데 내가 가는 곳이거든요. 내가 가는 곳이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그거잖아.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나는 지금 안전한 집에 있어. 내가 가는 곳이 날이 젊을까 두렵다는 말이 안 되죠. 누가 가는 곳이 날이 젊을까 두렵다 해야 돼? 남편이. 그러면 남편이 아니고 분명히 나라겠거든요. 그러면 이 남편이라고 했을 때는 내 가는 데를 내님 가는 데로 해석을 해야죠. 내님이 가는 곳. 왜냐면 부부 일심 동치설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남편이 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아닐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의역한 거고요. 그대로 해석하면 내가 가는 곳이죠. 자, 이럴 때는 나는 밝은 데 있잖아. 내가 가는 곳이 나지 말이 안 되죠. 그럼 뭘까 이거는? 남편이 날이 저물면 잘못되면 내가 가는 내 인생길이죠. 앞으로 내 인생길이 날이 저물고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르구나. 그러면 이거는 내가 주체가 나냐 남편에 따라서 뜻이 두 가지로 해석이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맥상 님 가는 곳이죠. 내 님 가는 곳이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어기아왕들이 아다롱들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시가 굉장히 특이한데 여운구 있죠. 여운구 후렴구를 다 빼면 여운구 다 빼보세요. 굉장히 시가 특이한데 여운구 후렴구를 다 빼면 어떤 형식이 되냐면요. 달아 높이고 도다샤 머리원 비추오시라. 이게 한 줄. 저전 열으신고요. 준대랄 들여오시라. 두 줄.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 가는데 정글하세라. 세 줄. 시조도 시조.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닌데 이게 여기서 발생한 것이 시조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설이라는 겁니다. 여기 좀 시조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최초 시조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가장 오래된 정업사 논리를 보면 이런 데서 시조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게 작품 해제 보면 밑에 해설에 3번 보시면 후렴구를 제외하면 시조의 3전의 방식을 의사하다. 이겁니다. 알겠죠? 질문. 37조. 이 고전문학은, 고대 시가를 보면 고전문학은 전부 다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307쪽입니다. 향가인데요. 향가 봅시다. 넓은 의미로 향가는 중국 노래에 대한 우리나라 노래를 지칭하며 좁은 뜻으로는 밑줄, 향찰로 표기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 그 다음 신라시대부터 고려초기까지 불렸던 노래 밑줄. 이게 향가의 뜻입니다. 향가의 뜻이 뭐라고? 향찰로 표기된 신라시대부터 고려초기까지 불린 노래. 요거를 외워두세요. 향가가 뭐냐면 신라 때부터 고려초기까지 불린 노래인데 뭘로 표기됐다? 향찰로 표기됐다. 향찰 밑줄 한번 쳐볼까요? 우리 향찰 배운 적 있죠? 예전에. 향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거지. 적으세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표기 방식.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표기 방식. 1번 특성이 2번 현재 나가보세요. 삼국유사의 작품 14수 밑줄, 균여전의 작품 11수 밑줄. 그 다음 2번 형식 보세요. 사구체 밑줄, 해당 작품, 소동의 풍을 호나가 도서가 밑줄, 팔구체 밑줄, 모 죽지랑과 처용마 밑줄. 19체는 외울 필요가 없죠. 나머지가 19체. 그러면 향가는 형식이 요 3개뿐입니다. 사구체, 팔구체, 19체인데요. 사구체가 뭐 사구체냐면 넉 줄로 되어 있다고. 넉 줄로 되어 있으면 사구체. 팔구체는 8줄, 19체는 10줄. 그래서 사구체 작품 4개 외우시고 8구체 2개 외우시고 나머지 몇 구체라 간다? 19체라 간다. 자, 그러면 자, 향가가 있는데요. 이게 사구체야. 이게 팔구체야. 이게 19체야. 그러면 사구체는 노래가 1절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8구체는 1절에 2절이 되는 것 같아요. 19체는 1절, 2절에다가 마지막 완성시켜서 후렴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9체 향가가 가장 완성된 형식이다. 이 완성했단 말을 유식하게 가장 잘 다듬었다.
가장 정제된 형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차항가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자, 얘기를 편의상 앞에 4구, 4구체, 8구체. 뒤에를 편의상 그냥 뒤에 4구, 4구절. 그리고 여기 이 두 줄이 두 줄. 이 두 줄을 낙구라 그래요. 두 줄을 낙구라 그러는데 낙구 맨 처음 여기가 감탄사가 와요. 19차항의 특징이야.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온다. 그렇죠?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온다. 이게 향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학사적 의의 한번 봅시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 정형화된 것은 왜 정형이냐면 형식이 정해져 있죠. 4구체를 쓰든 8구체를 쓰든 19구체를 쓰든 정해져 있다는 거. 정해져 있다. 최초 정형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쭉 이런 작품들이 있네요. 자, 어떤 작품을 개수에 상관없이 말하면 해줄 텐데 어떤 작품 할 것인가. 즉 소동요부터 314조 모 축지랑 것까지 있네요. 모 축지랑 것까지 알겠죠? 이 중에서 어떤 것까지 생각하셨다가 말하면 그거 하고 없으면 넘어갑니다. 알겠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